오늘은 청나라 역사상 최장기 통치자이자 전성기를 이끈 강희제의 파란만장한 삶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청나라 제4대 황제인 강희제는 8살의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어 61년간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중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 재위 기간이었죠. 강희제의 본명은 애신강나 현엽이며 묘호는 성조, 시호는 합천홍은문, 무예철공검 관유 효경성 공신대성인 황제입니다. 그는 순치제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천연두를 앓고 살아남은 덕분에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강희제는 1654년 자금성의 경인궁에서 태어났습니다. 생모는 효강장황후 동가씨로 개국 공신가문 출신이었죠. 당시 청나라는 만주족이 한족의 땅에 세운 정복 왕조였습니다. 아직 지배력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던 시기였죠. 강희제가 태어났을 무렵 청나라는 중원을 정복한 지 1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희제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운명적인 우연 덕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강희제는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천연두는 당시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죠. 강희제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얼굴에 곰보 자국이 남기는 했지만 말이죠. 1661년 순치제가 2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천연두였죠. 후계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예수의 선교사였던 아담샬이 순치제에게 중요한 조언을 했습니다. 천연두에 면역이 있는 황자를 후계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죠. 천연두를 한번 앓고 살아남으면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희제는 8살의 나이에 청나라의 제4대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1662년의 일이었죠. 어린 황제가 즉위했으니 당연히 섭정이 필요했습니다. 순치제는 유조를 통해 4명의 보정 대신을 지명했습니다. 생리, 소극사랍, 수거하, 그리고 오배였죠. 문제는 이 4명 중 오배가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오배는 만주 8기군의 실력자였고 전쟁에서 수많은 공을 세운 무장이었습니다. 순치제 시절부터 이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오배는 다른 보정 대신들을 제치고 정치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1663년 강희제의 생모인 효강장황후가 2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때 오배의 전횡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1667년 강희제가 14살이 되었을 때 명목상의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여전히 오배가 쥐고 있었죠. 보정 대신 중 생리가 사망하자 오배는 소극 사람마저 제거했습니다. 이제 오배를 견제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배는 황제의 허락도 없이 멋대로 인사를 단행하고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강희제가 내린 명령도 제멋대로 번복하기 일쑤였죠. 어린 황제 강희제는 속으로 분노를 사귀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몰래 계획을 세워나갔죠. 강희제는 몽골 씨름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선보경이라는 친위 부대를 훈련시켰습니다. 젊고 건장한 청년들로 구성된 이 부대는 표면상으로는 황제의 호위와 운동상대였지만 실제로는 오배를 제거하기 위한 비밀 무력이었습니다. 1669년 5월 강희제가 1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강희제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죠. 오배를 궁으로 불러들인 강희제는 선보경, 친위대를 동원해 전격적으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오배는 영문도 모른 채 붙잡혔죠. 강희제는 오배에게 30개의 대죄를 물었습니다. 선왕의 공신이라는 점을 참작해 사형은 면하게 했지만 유배형에 처했습니다. 오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강희제는 16살의 나이에 정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죠. 1673년 강희제에게 청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3번 문제였습니다. 3번은 명나라를 정복하는데 공을 세운 3명의 한족 번왕을 가리킵니다. 평서왕 오삼계, 평남왕 상가희, 정남왕 경중명이었죠. 이들은 각각 운남, 광동, 복건을 다스리며 사실상 독립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청조정에 세금도 거의 내지 않았고 군대도 독자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골칫거리였죠. 강희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3번의 권력을 회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를 철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곧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1673년 11월 오삼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뒤이어 상가희와 경정충도 반란에 가담했죠. 심지어 대만의 정경까지 호응했습니다. 3번의 난은 청나라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내전이었습니다. 반란군은 순식간에 장강 유역을 장악했고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한때 청나라 영토의 절반가량이 반란군의 손에 넘어갔죠. 조정의 대신들은 패배를 예상하며 절망했습니다. 강희제가 너무 성급하게 철번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강희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족 장수들을 대거 등용하는 전략을 펼쳤죠. 만주족만으로는 한족 반란을 진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강희제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반란군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상가희는 아들 상지신이 반란을 주도하자 반대했지만 아들에게 연금당했습니다. 1676년 상지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678년 오삼계가 67세로 병사했습니다. 오삼계는 죽기 전 스스로 황제를 칭했습니다. 국호를 주로 정하고 연호를 소무로 삼았죠. 하지만 그의 꿈은 몇 달 만에 끝났습니다. 손자 오세번이 뒤를 이었지만 청군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왔습니다. 경정충은 1676년 항복했지만 1681년 처형당했습니다. 결국 1681년 오세번이 자살하면서 8년에 걸친 3번의 난은 막을 내렸습니다. 3번의 난을 평정한 강희제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28살의 젊은 황제는 청나라를 확고히 통일시켰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1661년 정성공이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점령한 뒤 정씨 왕조의 근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성공은 명나라의 충신으로 청나라의 끝까지 저항했던 인물이었죠. 1662년 정성공이 39세의 나이로 급사한 뒤 아들 정경이 대만을 다스렸습니다. 정경은 3번의 난 때 오삼계와 함께 청나라에 대항했습니다. 1681년 정경이 사망하자 대만 내부에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정극장과 정극상 형제가 왕위를 놓고 싸운 것이죠. 결국 12살의 정극상이 왕위에 올랐지만 대만의 국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강희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희제는 정경의 옛 부하였던 실랑을 수군 총재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실랑은 정씨 정권에서 복건 수군을 이끌던 명장이었지만 정경과 불화를 빚어 청나라에 귀순한 인물이었죠. 대만의 수군 전술을 꿰뚫고 있던 실랑은 최적의 인선이었습니다. 1683년 실랑이 이끄는 청나라 수군은 펑후회전에서 대만군을 격파했습니다. 정극상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강희제는 정극상을 관대하게 대우했습니다. 자귀를 주고 북경에서 편안히 살게 했죠. 심지어 정성공에게 충절이라는 시호까지 내렸습니다. 적이었지만 명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융화정책으로 강희제는 한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대만을 수복한 강희제는 이제 북쪽과 서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몽골 초원에서는 준가르 부족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준가르는 오이라트 몽골의 일파로 갈단이라는 영웅적인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갈단은 티베트에서 불교를 공부하다가 형이 암살당하자 고향으로 돌아와 칸이 되었습니다.
갈단은 러시아로부터 신식 화기를 수입해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688년 외몽골의 하라 부족을 침공했죠. 하라는 청나라와 우호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강희제는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90년 울란부통에서 청군과 준가르군이 맞붙었습니다. 러시아제 대포로 무장한 준가르군은 만만치 않았죠. 청군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희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1696년 직접 8만 8기군을 이끌고 친정에 나선 것이죠. 중국 역사상 황제가 이렇게 멀리 친정을 나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강희제는 군대를 세 갈래로 나누어 준가르를 포위했습니다. 차오모도에서 벌어진 결전에서 청군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갈단의 군대는 괴멸당했죠. 갈단은 도망쳤지만 사면초가였습니다. 부하들도 하나 둘 떠나갔고 아내마저 병으로 죽었습니다. 1697년 갈단은 알타이 산맥 어딘가에서 음독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강희제는 준가르를 제압하고 외몽골을 완전히 청나라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강희제의 치적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오배를 제거하고 3번의 난을 평정했으며 대만을 수복하고 준가르를 격퇴했죠. 1689년에는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해 북쪽 국경을 확정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평등 조약이었죠. 강희제는 문화사업에도 힘을 쏟아 강희자전을 편찬하고 각종 서적을 출판했습니다. 하지만 강희제의 만료는 비극으로 얼룩졌습니다. 바로 황태자 문제 때문이었죠. 강희제는 효성 인황후 허서리 씨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윤잉을 2살 때 황태자로 책봉했습니다. 1675년의 일이었죠. 당시 만주족 전통에서는 모든 아들이 평등한 계승권을 가졌지만 강희제는 중국식 적장자 계승 제도를 선호했습니다. 강희제는 윤잉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최고의 스승들을 붙여주고 엄격하게 교육시켰죠. 윤잉은 총명했고 학문도 뛰어났습니다. 강희제는 윤잉이 자신의 뒤를 이어 훌륭한 황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황태자라는 지위는 윤잉을 교만하게 만들었죠. 더군다나 다른 황자들의 질투와 시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황태자를 둘러싼 당파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황태자를 지지하는 태자당과 다른 황자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첨예하게 대립했죠. 1703년 윤잉의 외조부이자 강희제의 중신이었던 세객도가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강희제를 암살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세객도는 태자당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강희제는 세객도를 유폐시키고 결국 사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황태자에 대한 강희제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1708년 강희제 47년의 일이었습니다. 강희제는 몽골 순행을 떠났는데 황태자 윤잉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강희제는 윤잉이 자신의 막사를 몰래 엿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황태자가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며 분노가 치밀었죠. 게다가 윤잉의 평소 행실에 대한 온갖 고발이 쏟아졌습니다. 주색 잡기에 빠져 있다는 것, 대신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것, 심지어 동생들을 구타한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강희제는 황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윤잉을 폐위시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죠.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아들을 폐위해야 하는 비통함 때문이었습니다. 강희제는 윤잉에게 대역죄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단지 품행이 나빠서 황태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강희제는 곧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잉을 폐위시킨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회의가 들었던 것이죠. 다른 황자들의 욕심과 책략에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1709년 강희제는 윤잉을 다시 황태자로 복위시켰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712년 강희제 51년 또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강희제가 순행을 나갔을 때
윤잉이 쿠데타를 기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죠. 이번에는 명백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강희제는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윤잉을 다시 폐위시키고 하만궁에 유폐시켰습니다. 이 사건 이후 청나라는 생전에 황태자를 책봉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저위비건법입니다. 황제가 후계자의 이름을 비밀 유조에 적어 궁궐 높은 곳에 숨겨두었다가 황제가 죽은 뒤에 공개하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하면 황자들이 파벌을 만들어 권력 다툼을 벌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태자를 두 번이나 폐위시킨 강희제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황자들 사이의 권력 다툼은 더욱 치열해졌죠. 이를 구자탈적이라고 부릅니다. 아홉 아들이 황위를 놓고 다투었다는 뜻이죠. 첫째, 황자 윤씨는 윤잉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히 말해 강희제의 분노를 샀습니다. 자귀를 박탈당하고 유폐되었죠. 셋째, 황자 윤지는 대편찬 사업을 총괄하며 정치에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넷째, 황자 윤지는 조용히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불교를 공부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유지했죠. 팔째, 황자 윤사는 인망이 높아 많은 대신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희제는 윤사를 경계했죠. 14째, 황자 윤제는 무원 대장군으로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722년 강희제 61년 12월 20일 강희제가 6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1년간의 긴 통치가 끝나는 순간이었죠. 강희제는 임종 직전까지도 명확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황제가 되어야 하는지는 혼란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12월 27일 넷째 황자 윤진이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바로 옹정제입니다. 하지만 이 즉위는 수많은 의혹을 남겼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유조 조작설이었죠. 강희제의 유조가 원래는 전 위십 사왕자, 즉 14왕자에게 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윤진이 이를 조작해서 전 위우 사왕자, 즉 사왕자에게 전한다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십자를 우자로 바꿨다는 거죠. 이 설은 오랫동안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옹정제가 황위를 찬탈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9월 야오닝성 문서 보관소에서 강희제의 유조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유조는 만주어와 몽골어로 함께 쓰여 있었죠. 만주어로는 조작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로써 옹정제 찬탈설은 291년 만에 해소되었습니다. 어쨌든 옹정제는 즉위한 뒤 형제들을 가혹하게 숙청했습니다. 팔째 황자 윤사는 이름을 아큐나로 바꾸라는 모욕을 당하고 유폐되었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아큐나는 개만도 못하다는 뜻이었죠. 구째 황자 윤당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14째 황자 윤제는 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황태자였던 윤잉은 1725년 옹정 2년에 하만궁에서 5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의문이 많았죠. 강희제는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즉위해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제국을 확장했죠. 3번의 난을 평정하고 대만을 수복했으며 준가르를 제압했습니다. 문화와 학문을 장려했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강희제는 검소한 생활을 했고 사치를 멀리했습니다. 그의 거처는 몇 폭의 서화와 소박한 가구들로 장식되어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말년은 아들들의 권력 다툼으로 비극적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황태자를 두 번이나 폐위시켜야 했고 결국 유폐시켰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황위를 놓고 피 튀기는 싸움을 벌였죠. 강희제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가 저위비건법이라는 비밀 후계 제도를 만든 것도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강희제의 61년 통치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긴 재위기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청나라의 기틀을 확고히 다졌고 강건성세라 불리는 전성기를 열었죠.
강희제 다음으로 옹정제가, 그 다음으로 걸륭제가 이어지면서 청나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영광의 이면에는 황실 내부의 권력 다툼과 가족 간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강희제가 세상을 떠난 뒤 옹정제는 형제들을 가혹하게 숙청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욕적인 이름으로 개명당했고 어떤 이들은 유배되었으며 어떤 이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황태자 윤익은 감금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했죠. 구자탈적이라 불린 황휘쟁탈전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강희제는 위대한 정복자이자 현명한 통치자였지만 동시에 아버지로서 큰 슬픔을 겪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